김정은의 시대를 일컬어 보통 여인천하라고 하죠. 뭐 리설주, 김여정, 뭐 최선희, 주해까지 북한의 여성 정치인들이 굉장히 각광받잖아요. 김정은이 또 유독 챙기는 게 이 엄마들. 어머니 대회를 김정은이 개최를 했어요. 김정은이 어머니 대회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오. 에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부강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며 거대한 공헌을 해오신 어머니들께 가장 뜨거운 경호의 마음으로서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진짜 훌륭해. 금반지. 오. 팔아먹었어. 여성의 마음을. 김정은이 엄마들의 마음을 역시나 잘 알아. 그렇네요. 일단 금반지 선물 나갔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봤더니 화장품. 그렇죠. 화장품 선물 나갔고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봤더니 디지털 TV. 그래서 TV까지는 안 왔어요. 오.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줄 선물을 김정은이 직접 지시 않고 챙겼다. 이런 얘기까지 북한 매체가 했어요. 일반 인민들에게 주는 선물치고 굉장히 풍성하고 김정은이 진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김정은의 애민 정치 부각은 대부분 다 가식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평가하는데 어머니 대회를 챙기면서 보였던 김정은의 연설, 눈물, 선물은 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요. 아니 요즘 금값이 사실 요즘 막 사상 최고로 좀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돈에 거의 뭐 40만 원 정도 막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귀한 금반지를 선물한 것도 모자라서 눈물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어머님들에게 챙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적으로는 아무래도 자기 생모 고영이에 대한 애틋함, 그리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머니 대회잖아요. 여기서 공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도 놀랐는데 북한도 지금 저출산 현상이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갖다 위협할 정도로 사실 저출산이 된다면 특히 이제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이게 노동력 중심이잖아요. 우리처럼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팍 줄어들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사실 우리가 북한보다 인구가 2배인데 북한에서는 좀 120만 명 억지로 그 많은 병력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병력 유지가 안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는 이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산에서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 거죠. 우리 이만갑 식구들도 혹시 북에 계실 때 기억나는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평양이다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11살 때까지 사탕 과자를 2월 16일, 4월 15일 때마다 항상 매해 받았어요. 매해 받았고 제가 또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2012년에 그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으면서 그 아리랑 대집단체조라는 것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김정은이가 사탕 과자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거의 한 10만 명 되는 그 참석한 그 주민들에게. 그래서 그때 사탕 과자를 받고 막 김일성, 김정일 초상 앞에서 막 울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고 네 수령님 뭐 정말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먹었어요. 진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뭐 사탕 과자는 사실은 전 아이들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매년 2월 16일, 4월 15일을 자동적으로 기다려요. 이게 뭐냐면 선물에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받게 되면은 아이들이 바로 뜯어먹는 게 아니라 2월 16일 아침에 내일의 페이스를 결정할 오늘의 선택. 랭킹에 답이 있다. 랭킹닷컴. 초상화를 보고 인사를 하고 그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먼저 드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먹거든요. 이게 평양이 이 정도면 지역은 지역은 그 사탕 과자가 2월 16일, 4월 10일 정말 눈 빠지게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김정은 정권한테 자동적으로 김정일, 김일성 생일을 외우게 되는 거예요. 안 씹어 먹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이들 정말 뭐 별사탕 사탕 이거 하나에 넘어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아이들은 의외로 쉽게 조그만 선물에 세뇌가 돼요. 그러네. 차가만 선물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히틀러가 16살 이하 소년단 히틀러 유겐트라는 거를 운영을 했어요. 16살 이하 미성년자들이거든요. 뭐예요? 히틀러의 총폭탄이 되겠다고 해서 이 연합군에 의해서 베를린이 함락될 때 끝까지 정말로 총폭탄이 돼서 죽은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세뇌를 했냐면 예쁜 옷, 군복. 히틀러가 미술학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휴고 보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진짜? 네, 휴고 보스가 저 독일 군복을 맞아요. 디자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쁜 군복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입었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약간 꿈이 되고 그 약간 이상이 된 거예요. 나도 저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유겐트에 가입을 하면 내가 저 멋진 군복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유겐트에 가입을 해서 저 군복을 입는 걸 자랑을 느꼈어요. 입자마자 뭐냐? 내가 이렇게 멋진 군복을 입게 된 것은 히틀러 총통 덕분이다. 총폭탄이 되자. 자연스럽게 세뇌가 된다니까요. 뭐 시계 사달라야 돼, 자동차 사달라야 돼, 애들 또 사탕 먹여야 돼. 진짜 아주 환심살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도 고민이 지금 많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친필서한 하나 보내거나 아니면 뭐 만나서 친견 사진 하나 찍으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그걸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의식이 깨면서 맨입은 싫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단 대회도 열었는데 거기에 애들이 뭐 5천 명 모였는데 다 일제 그 알바시계 세이코 알바시계 그거 하나씩 줬잖아요. 5천 명한테.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당 간부들이나 일부 좀 괜찮은 사람들은 한국산 등산복을 그렇게 또 최근에 좋아해요. 이제 벌써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원하고 뭐 뇌물도 그냥 향수 뭐 대충이 아니라 뭐 불가리 향수 이런 거 요즘 여성들한테는 불가리 향수가 최고 인기라는데 이런 수요들을 김정은이가 이제 맞춰주지 못하면 선물 정치의 운명도 별로 끝이 좋지 않을 거다. 제가 21년 초에 직접 들은 첩보인데 명함식이라고 있어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뭐 스위스산 명품 시계, 황금색 명품 시계에 김정은 빨간색 이름으로 해서 하사하는 명품 시계. 비싸다. 이거 굉장히 가보예요. 이게 장마당에 풀렸다. 장마당에 당근 거래한 사람이 봤어요. 권위가 충격적인 거. 북한 당국이 그걸 장마당에서 파는 걸 알고도 그냥 냅뒀다. 충격적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짝퉁이었다. 그래. 이럴 것 같았어. 이유는 대북 제재 때문에 스위스산 명품 시계를 그만큼 수요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적당한 짝퉁 시계를 들여와서 김정은 이름 써서 선물했는데 202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짝퉁의 그레이드가 높았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진짜다. 근데 2021년 초반부터 2021년 후반 갈 때까지 김정은 명함시계 짝퉁의 그레이드가 점점 내려와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짝퉁이네. 짝퉁인 거 알고 장마당에 풀고 장마당에서는 짝퉁인 거 알고 거래하고 북한 당국이 차마 실행하는 위원장 동지가 준 선물이 짝퉁이다. 이걸 단속하게 되면 짝퉁이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돼요. 알고도 단속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선물 정치의 시대가 이미 사실은 끝자락에 왔다. 그러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선물 정치라는 게 사실은 그때는 반짝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만 질이라든지 수량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일정 수준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음 선물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할 테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고 만약 김정은이 더 이상 이제 선물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사실은 그 김정은이가 당정군 엘리트들의 의지에서 지금 정권을 유지하잖아요. 이게 선물이 점점 떨어지고 또 짝퉁이 되고 이러면서 그러면 충성심이 아무래도 옅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균열이 심해진다, 그리고 균열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행동 요령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령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어요. 한국인을 만나면 일단 첫째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봐라. 딱 그렇게 써 있었어요. 경멸스러운 눈으로 와 쳐다보고. 눈빛이 그게 행동 요령 중에 네, 그리고 노려보는 거 있어. 한국어로 대화하지 말고 뭐 영어나 혹은 중국어나 이런 걸로 대화를 하고 가급적이면 조선어를 사용하지 말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유학하시다가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고 예, 복도에서 만났어요. 예. 남희석 교수님 강의실 찾고 있는데 강의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를 어떻게 쳐다보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볼 거예요? 아니 진짜 유학 이제 수업을 딱 들어간 첫날에 앉았는데 한국인 학생 5명 있는 거예요. 되게 예쁘신 그런 한국인 학생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갔는데 이제 막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경멸스러운 눈빛 해가지고 저는 수업 내내 이러고 있었어요.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한국인 친구가 점심시간이 딱 되니까 와가지고 점심 약속 없으면 저희랑 점심 먹으러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거기서 한국말 하면 안 되잖아. 한국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이러고 생각하다가 예스. 이제 여기 나온다고 해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좀 충격적인 큰 뉴스를 발견했는데 북한에서 해외로 유학을 보낸 그 유학생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귀국해라라고 김정은이 명령을 내렸다고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정보기관 통해서 재차 취재라고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 중국과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의 전원을 북한 자국으로 귀국하라라는 명령은 매우 이례적인 명령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 내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유학생 전원을 다 귀국시키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이 도대체 나가 있을까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추정은 가능해요.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유학생의 인원수가 기재가 돼 있는데 매년 400여 명으로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교육과학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북한에서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 수가 한 146명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집계된 유학생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김정은이 2012년에 집권하고서 단 한 번도 유학생 전원의 공국 귀환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각국에서 탈북 러시가 굉장히 잇따르고 있고 우리가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 꽤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그의 자녀들이 지금 이미 탈북했다는 보고를 김정은이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하고 또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다들 들어와라 라고 하면 벌써 저 같아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몇몇 사람들은 또 뭔가 꼬투리 잡힐 짓을 했나?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무슨 조급함이 깔려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갑작스럽게 소환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사실 이유가 다 나왔습니다. 그 조급하기 때문에 불러들인 것이고요. 유학을 나가게 되면은 저만 해도 한 3개월 만에 북한 체제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었는데 보통의 유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기 때문에 한 3개월, 길어봤자 6개월이면 북한 체제의 모순을 다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한 통제의 끈을 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머리가 좋은 그리고 가장 충성을 해야 되는 집단이 몇 년 동안 북한 또 당국의 통제 밖에 있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지금 통제 범위 밖에 있다.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평양으로 들여보내서 이참에 한번 대대적인 그런 통제 분위기를 잡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좀 이례적인 게 북한에 뭐 유학생들이 들어가는 거는 이전에도 3년에 한 번씩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체 다 들어와. 그렇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저희 시대도 그런 적 없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허출을 당한 유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한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렇지. 이거 혹시 나 못 나올 수 있잖아. 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제가 중국 자주 가잖아요. 지난주도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인 파트너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요. 혹시 북한 유학생 만난 적이 있냐? 근데 자주 만난대요. 내가 이제 술 먹고 무슨 얘기를 하냐 물어보니까 욕을 한대요. 정은이 그게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진짜요? 중국 유학생, 북한 유학생이요. 자기도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렇게 얘기도 되냐? 물어봤더니 시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더래요. 아니 원래 나라님도 씹어야 맛이라고. 공동님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중국에 나왔으니까 모든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북한이 엉망으로 돌아간다는 걸 자기들도 느꼈을 거거든요. 그걸 털어놓은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다라고 해서 이게 북한 당국이 이게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그래가지고 소환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이게 욕까지 나오는 게 단계가 좀 있어요. 처음부터 욕이 바로 나오지 않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여 앉으면 야, 근데 이건 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많이 다른데? 라고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지.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그 김정은을 빼고 그 밑에 간부들을 욕합니다. 야, 저 간부들이 부패했다. 나와서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부패했는데 우리 장군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이거 못 받쳐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랑 나랑도 틀 수 있는 사이지도 그렇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런 얘기 던지면서 너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고 격렬한 반응이 나오면 얘는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한데 그 다음번에 술자리 마실 때는 이제 그 존칭어를 빼고 얘기합니다. 근데 김정일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펄쩍 뛰는 부류, 다른 부류는 그렇지 넘어가는 부류.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걸 내가 뭐 땡땡땡 새끼라고 얘기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막 얘기하다가 자기 분에 넘쳐서 경황대사 훌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내뱉는 순간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건데 돌아갈 길은 없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어찌됐건 이번 그 전치 소환 명령이 굉장히 이례적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북한 정권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가족들을 못 봤으니까 들어와서 가족 보고 가라고 인간적인 면모에서 불렀을 리는 없고.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일단 그 시점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 북한이 이제 방역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무식한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냥 국경 봉쇄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밖에 있었던 북한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외교관이라든지 무역 일꾼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된 유학생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다시 국경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했는데 귀국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바로 북한 고위급 엘리트들의 탈북이 줄을 이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아프리카, 중국 등 각지에서 이제 외교관들이 탈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최근에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죠. 지난해 11월 쿠바에서 탈북한 리일규 참사. 이것도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쿠바는 정말 북한에 가장 가까운 국가죠. 그렇죠. 엄청 친한 나라죠. 저는 월급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있는 모든 분들 월급으로 사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3,000원 월급을 받았고 외무상 월급이 5,000원이었어요. 그 시가 장사도 하고 불법 장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 불법 장사들을 통해서 모든 수익을 가지고 살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한에 가면 뭐 최소 뭐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좀 몇 년 있으면 또 부상도 될 수 있었겠죠. 그 암담한 사회에서 제 자식을 그렇게 그 김씨 일가의 노예로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았고. 이 참사의 말에 따르면 작년 3, 4월경에 이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곧 이제 국경이 개방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동안 못 들어갔던 사람들 거기로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몰라도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소문을 다 들었겠죠. 그런데 다시 들어가야 돼? 그동안은 사실 북한에서 사상교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요번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네. 이러니까 이제 막 외교관들, 그 엘리트들이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학생들하고 다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한꺼번에 다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대사관 요원들을 봤을 때 좀 유학생들 좀 자유로운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왜 그러나 대사관 요원들은 어디까지나 매일 출근을 하면서 통지를 받지만 유학생들은 외부에서 하거든요. 또 어떤 부류는 대사관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도 생활통화를 하거든요. 그래 해외에 있다 나니까 뭐 주제국 대학생이나 아니면 각국의 유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 외교관들이 탈북했다는 걸 더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불단하니까 이 유학생들이 동료를 차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북한에 소환해서 그래서 사상투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유학생들을 불러다가 사상 교육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 예비군 훈련 가면 앉아가지고 영상 같은 거 시청하고 그러잖아요. 예비군 훈련 다녀오신 분들.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유학하던 당시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여름방학 때 들어가서 사상 교육을 받긴 했어요. 근데 다 들어간 건 아니었고 뭐 지역마다 뭐 학년별로 이렇게 조금씩 300명 정도 규모가 들어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흔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뭐 그 한부자의 혁명 역사에 대한 어떤 배우고 또 배우는 그 역사. 네, 일단 그게 좀 주로 주된 교재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한 건 사상투쟁이었어요. 네, 그 사상투쟁은 유학 나가 있는 기간 동안 일탈 행위를 저지른 유학생에 한해서 본보기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단상 앞에 그 해당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세우고 공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개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걸 지켜보는 유학생들은 공포심이 들겠죠. 왜냐하면 나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시 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보기 차원에서 저희 때도 한 7명 정도를 이제 처벌을 해서 근데 앞에다 세워둔다고요? 앞에다 세워두고 이제 막 이 학생은 뭐 유학생 하는 분 누구를 만나서 막 이거를 하고 반성문을 읽게 하고 이제 이 학생은 뭐 이러이러한 뭐 잘못 때문에 뭐 유학생의 지위를 박탈하고 뭐 어디로 추방한다라고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동, 어떤 일탈을 했길래 그런 처벌을 지금도 정말 또렷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유학생 한 명이 일본인 유학생과 이제 정을 나눴대요. 서로 이제 사랑하는 너도 마음. 그렇네. 네, 그런 아니, 게 그게 서로 잘못한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자기를 이제 그 일본인 학생과 사귀게 해달라고 이제 하면서 2층 창문에 매달려서 약간의 그 시위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했네. 너무 스토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위부에 보고가 되고 그 학생이 이제 바로 귀국이 돼서 한동안 조사를 받고 이제 그 무대에 나오는 거죠. 야, 이건 유학하다 보면 사실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제가 유학생 할 때 저희 같은 동기 이름도 생각나 권이라고 몽고 여자 만났는데 누가 얘기했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대사관 수고하면 할 얘기가 있다고 갑자기 뭐 가정적에서 대사관에 갔어. 그 자리에서 그냥 싫었어. 아니 몽고 여자 사귀었다고? 네. 몽골은 인민공화국 그때 그게 아니라 북한 20대가 여자를 만나면 20대니까 이게 못 이겨가지고 북한은 외국인하고 결혼 못하게 하잖아. 도망가요. 불가능하네요.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체제도 이탈하게 되니까 그걸 막겠다. 결혼 못하게 하니까. 유학생들이 행동하는 거를 그 당 간부가 다 어떻게 알고 지적을 해요? 북한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듯이 이제 북한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사관마다 이제 유학생들을 담당해보는 그런 직원들이 한 명씩 있어요. 유학생 지도.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한 몇천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 가지고는 인원이 톡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감시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 호실에 북한 학생들 2명을 같이 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감시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다 하게 되면 이 대학의 유학생들을 총 책임진 그런 책임자를 임명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자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제 대사관 직원한테 몽땅 다 일보를 보고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게다가 또 이제 보이온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 속에 뿌락지를 또 였거든요. 내 편으로 하나? 예, 내 편으로 스파이를 하나 박아줬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 동향을 잡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북한 내부에만 있을 때는 그 세뇌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상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유학 생활을 통해서 넓은 세상에 대한 또 진짜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단지 들어가서 몇 주 몇 달 동안의 사상 교육을 다시 받는다고 해서 오히려 모순점만 더 드러나게 되지 그게 과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배웠던 교육이 대체로 여자였으니까
남자 조심해라라는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고 특히 한국 남자들이 껏들고 무릎 꿇고 앉으면 다 따라서 탈고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드라마 많이 봐서. 근데 뭐 저희는 이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고 그치. 그래서 그럼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탈북한 케이스 뭐 이런 사진들 탈북한 사람을 데려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탈북한 사람들의 예술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거 시청을 시키고 또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맹세다지게 하고 너무 상해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국뽕이 차올라요. 아 나는 외아버리로서 우리나라에 충성하고 장군님께 외아를 갖다 바쳐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막 갑자기 쓸데없는 자신 그런 게 막 생겨서 해외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비행장에서부터 그 국뽕이 화장치야. 왜냐면 삼성 갤럭시 광고 계속 나오죠. K-팝 BTS가 춤을 추고 있죠. 하면은 너스코리아는 나오는 게 이상한 김정은밖에 없거든요. 그럼 와 도대체 우리의 국뽕은 어디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은 제 기준에서는 그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의 그 마지막 DNA까지도 다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냥 아예 그 DNA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학생들은. 그러면 지금 그 친구들은 끌려가는 심정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김정은도 압니다. 본인이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뭐 몇 주 동안에 또 충성 교육을 하면은 예전에 그 충성식이 활발했던 그 사람들은 돌아갈 것이다라고 믿지 않아요. 믿지 않지만 김정은이 기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시무시한 공포를 이번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감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요. 과거에는 그런 악법들이 없었다면 지금은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라는 어떤 법리적인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이라든가 혹은 뭐 청년 학생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심지어 뭐 15년 교화라든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가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 법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유학생들을 교환을 벌일 수 있는 것이고요. 몇몇은 공개 처형을 통해서 이제 유학생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유학생들이 분명히 제일 빨리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그렇죠. 이 북한 유학생 사회가 지금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알고 있죠. 그 유학생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지. 왜 부르는지도 알고 있고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 언제까지 오라는 시한이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소환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유학생 중에는 혹시 우리 아버지가 뭐 찍혔나라는 불안감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반동문화사상배격법으로 처벌한 사례를 보면 한국 드라마, 영화, K-팝을 들었다는 이유였잖아요. 세 가지 장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학생들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장르가 하나 또 추가돼요. 한국 사람 만난 거? 한국 사람 만난 것뿐만 아니라 게임. 게임이요. 야 이거 북한 유학생들아. 야. 북한 유학생들. 근데 저 친구가 걱정돼. 닌텐도 참나. 문제는 북한이 이거를 어느 잣대에 들이대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상이 느슨해졌다라는 기준에서 처벌하려고 하면 그냥 사상 교육만 하면 돼요. 근데 저 영상 속에 나왔던 게임이 다 한국이 만든 게임이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게임을 했다라고 하면 이 유학생의 죄목이 달라집니다. 저게 중국인들은 그냥 평소 알고 지냈던 내 친구니까 야, 얘 게임 잘해 라고 해서 무심코 올렸지만 저 유학생들이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 학생들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죠. 맞아요. 방금 김진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굉장히 엄중한 건데 이 뉴스가 퍼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망신스러운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국가 망신이 붙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국의 명예를 빛내야 할 의무를 가진 유학생들이 나가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뉴스에 타면서 국가를 망신시켰다라는 제목이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게임은 다 인터넷을 하는 거죠. 그치, 인터넷이 그럼 너는 왜 중요하지. 인터넷을 했냐?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보고를 하지 않고 지금 인터넷을 한 게 문제고요.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이 그걸 찍었잖아요. 전철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유학생들은 반드시 북한 유학생과 방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 통제 범위 밖에서 지금 벗어난 중국 거지. 유학생과 같은 방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짧은 영상에 혐의가 몇 개야?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이탈 행위라고 본다면 그건 사실 이제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엘리트 계층. 북한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이제 유학생들의 이제 탈출 러시가 펼쳐진다. 이건 사실 이제 사상적인 어떤 전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도 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 유학생들의 탈북 러시가 이전에도 한번 있었다고요? 이제 89년도부터 이제 82년도까지 이제 그 2년 동안에 11명의 이제 북한 유학생이 이제 탈출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선 팀 현모님. 그 북한 유학생 탈북 러시가 있었던 1989년도에 혹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올림픽이 88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올림픽?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동구권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그 중에서 가장 그 계기가 됐던 사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빙고. 그게 89년도야? 89년도에? 89년도예요. 이게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89년도에 정말 얼떨결에 갑자기 붕괴가 된 거예요. 통독이 된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베를린이 동베를린, 서베를린에 갈려졌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장벽이 얼떨결에 무너졌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독일이 통일이 안 된 상태였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돼가지고 일단 헝가리가 갑자기 공산 정권이 무너져 버려요. 헝가리가 무너지고 90년도에 독일이 통일돼 버립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가 돼요. 소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또 92년도엔 또 중화인민공화국가,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수교를 해버려요. 이거를 북한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이거 모든 걸 바라보고 있었던 북한 유학생은 신모라는 배에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89년도 82년. 진 교수님, 독일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5년 후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갔을 때 유학생들이 그 당시에 무너지고 당시에 있었던 그 유학생들이 아직도 있었던 상식.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 좀 기억나는 게 그 전에 이제 사회주의가 70년대까지 잘 나갔어요. 80년대부터 완전히 폭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피리스토이카라 그래서 맞아. 완전히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구권 사람들을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라이프치라는 베를린 근처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도시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아침 일요일 날 예배 보고 나와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여행자예요. 이걸 막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계속 올라오고 그 시위가 막 갑자기 전국에서 100만이 시위를 해. 그러니까 이제 동독 정권에서 막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무망한답시고 여행법을 개정을 합니다. 여행법 개정안인데 사실 개정안을 딱 읽어보고 하나도 개정된 건 없거든요. 그냥 여권 발급 절차를 조금 간편하겠다 요 정도인데 그 당시에 귄터 샤보우스키라는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얘한테 딱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쭉 본 거예요. 다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하는 그 언론 브리핑이 있거든요. 언론 브리핑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 여행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Also Privatreisen nach dem Ausland können ohne Vorliegen von Voraussetzungen, Reiseanlässe und Verwandtschaftsverhältnisse beantragt werden. Die Genehmigungen werden kurzfristig erteilt. 언제부터요? 근데 얘가 안 읽어봤거든. 그랬더니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Unverzüglich. Right now. 지체 없이 이런 겁니다. 얘는 좀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잽데프라고 하는 독일 국영방송이 있거든요. 이걸 딱 보고 이거 웬일이야 때린 겁니다. 그 다음에 ARD라고 또 있습니다. 큰 방에 거기서 같이 때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받아적은 뭐냐면 거구나. 소독에서 또 방송을 했는데 동독 사람들이 다 소독 TV나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 뭐야? 다 그 북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너가겠다고 했더니 맞아. 경비대들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경비대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상부에도 전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데 상부에서도 겁먹은 거예요.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시대로 몰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동독 정권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 그렇죠. 이제 와서 그게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큰 모습을 보이시죠. 맞다. 그게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됐고. 저도 들은 얘기가 그때 이제 유학 중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심리학자예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르바이트로 했던 게 동도에서 이렇게 뭐 넘어왔다 이렇게 잡히고 그러면 약간 수용소 같은데 이제 잠깐 대기시키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이제 수위 비슷한 걸 하시고 계세요. 경비를 봤어요. 경비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동독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니 문 열어라고. 어머. 이게 뭐냐? 이렇게 너 우리 지금 동독하고 지금 다 여행 잘 돼서 이거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죄 없다 문 열어라. 그래서 아니 근데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 유학생이 거기서 남의 나라 때문에 죽을 일 있나? 그 열쇠 주고 바로 가셨대요. 그러면서 그냥 그 대변인의 말실수 하나가 합시간의 나라의 어떤 통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 일련의 사건과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그리고 나서 체코, 폴란드, 동독에 나가 있던 유학생들이 연달아 탈북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김정일이 정말로 금대노를 하면서 내렸던 지령이 유학생들 다 잡아들여.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히려 김정일의 지령이 있고 나서 러시아에 있던 유학생들이 탈북을 하고 동구권 전체의 11명이 2년에 걸쳐서 탈북하는 결과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11명이면 그 당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보세요. 도미노네. 다른 건 아버지와 아들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30년을 두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30년 전 김정일이 했던 똑같은 지령을 30년이 지난 아들 김정은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89년 전 세계 유학생을 김정일이 소환하게 했던 장본인 가장 책임이 큰 사람 북한으로서는 정말 숙적 아토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깜짝이야. 전첨용 냉면 동무. 여기가 원흉이에요. 제가 89년도 11월 달에 친구하고 같이 여기 넘어왔는데 제가 넘어오고 다음 달에 동독에 있는 유학생들을 갑자기 대사관에서 회의가 있다고 통과할 거서 모여가지고 그냥 실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독에 있는 유학생들은 짐도 하나도 못 가지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동독 친구들이 그 짐을 보내줬거든요. 그다음부터 체코, 폴란드 이렇게 다 철수시켰는데 그때 체코, 폴란드가 그쪽 동권은 무너졌는데 러시아는 아직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내년에 다 철수시킬 거야 했는데 근데 러시아 유학생들이 그걸 듣고 철수하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90년대 그 애들이 확 넘어가요. 마지막 찬스다. 마지막 찬스. 그 애들이 그때 막 줄줄이 넘어. 키를 봤어요? 저희 때는 제가 유학을 나간 게 2010년인데 그때는 키는 안 맞던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죠. 나가기 전에 유학생 선발 시험을 통과했다고 유학을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저희도 따로 김일성 그 인민대학 식당에 모여서 이제 사상 재교육을 받아요 거기서. 근데 주로 받았던 교육 중에 이제 뭐 반탐 교육 같은 거 받았고요. 반탐 교육. 반탐 전람관 같은 데 가서. 반탐까지. 예, 그게 북한 용어로 반탐이 뭐냐면 반간첩 뭐 이런 거거든요. 안기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중국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어떻게 이제 포섭하는지, 어떻게 포섭 당하면 안 되는 이게 이런 분들을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앉혀놓고 자,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행동 요령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령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어요. 한국인을 만나면 일단 첫째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봐라. 딱 그렇게 써 있었어요.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와, 눈빛이. 이게 행동 요령 중에 그리고 노려보는 거 있어. 한국어로 대화하지 말고 뭐 영어나 혹은 중국어나 이런 걸로 대화를 하고 가급적이면 조선어를 사용하지 말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유학하시다가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고 복도에서 만났어요. 남희석 교수님 강의실 찾고 있는데 강의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를 어떻게 쳐다보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볼 거예요? 아니 진짜 유학 이제 수업을 딱 들어간 첫날에 앉았는데 한국인 학생 5명 있는 거예요. 되게 예쁘신 그런 한국인 학생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갔는데 이제 막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경멸스러운 눈빛 해가지고 그래서 수업 내내 이러고 있었어요.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한국인 친구가 점심시간이 딱 되니까 와가지고 점심 약속 없으면 저희랑 점심 먹으러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거기서 한국말 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이러고 생각하다가 yes. yes. 영어도 하나는 지켰네. 외국어로 예스. 본능이야. 이게 한국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시다 혹은 뭐 좋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막 떨다가 yes 이러고. 근데 너를 해야 되잖아요. 이롭습니다 해야지. 계속 외국어로만 얘기하라고 그렇지 노라고 하라는 건 없었으니까 시킨 대로 다 했네. 경멸스럽게 경멸스럽게 예스. 그거는 저기 어린 나이인데. 그게 20대였는데 어린 나이인데 얼마나 궁금하기도 하고.
말 거니까 또 친구하고 싶기도 하고. 심지어 학생 수당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안 돼요. 그러면 따라가야죠. 근데 이제 한국말을 못 하겠고 하니까 가는 내내 영어로 그냥 Yes, I can 뭐 이러면서 그 친구가 눈빛으로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근데 북한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한국어 못 하세요? 그래서 저기부터 아니 할 줄 아는데 라고 이제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진짜 웃긴다.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Yes, I do. 너무 몸이 얼어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처음에 오해를 했대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저는 그냥 교육받을 그게 다니까. 그리고 유학 나온 첫날이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는 뭐 충성심이 여기 있을 때니까. 근데 약간 저희는 한국 사람 못 보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야 동양인들 좀 보이고 한국 사람들이 보였어요. 근데 어디에 계셨었죠? 저 멀타. 와 되게 좋은 데 계셨다. 지중해 관광지. 그래서 어쨌든 있었는데 저희는 좀 노스 코리안이 창피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스 코리안 레스토랑 아니고 그냥 코리안 레스토랑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식당인 줄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유학생들 딱 들어왔는데 처음 듣는 그 서울말 딱 들어오는데 경직이 뭐예요? 근데 연습은 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무슨 메뉴 쳤었는데 메뉴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그치. 네, 근데 우리는 뭐 한복 입고 그러지도 않아서 프리하게 입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종합지짐? 북한이에요? 종합 지짐이 종합 지짐이. 야, 오랜만에 그 유학생들 얼마나 놀리겠어. 진짜 다들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근데 속으로 약간 와 한국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겉은 뭘 주문했으니까 뭐 빨리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만 좀 그랬고 저희도 다 애기들이잖아요. 21살인데 그 친구들도 대학교 1학년생들이고 아, 그렇지. 너무 공감대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오면 마스크팩도 좀 쭉 넣고 가고 립스틱도 넣고 막 이러면 와 이거 붙이면 성의가 되겠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결고리가 점점 생겨서 그래. 6개월 지나면 다 친구가 돼요. 그치.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좀 있으면 1시쯤 보이부가 자다가 와.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원래처럼 서로 약간 그냥 선의가 이렇게만 하고 오면 인간 시스템이니까 조심하자.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되게 공감하신다. 이게 정말 공감되는 게 유학생들은 보통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북한 유학생들은 소수고 한국 유학생은 뭐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반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랑 좀 친해진 다음부터는 뭐 금여가 뭐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친해지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라고? 야, 저 반에 북한 유학생 한 명 더 있다. 근데 복도를 오가다가 나한테 금여가라고 절대 부르면 안 된다는 그때 친한 처음 니네가 나 그렇게 부르면 날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 유학생이 보이면 내가 걸어오더라도 모르는 척해라. 라고 했더니 애들이 정말 모르는 척을 해주더라고요. 맞아. 이제 막 저를 아는 애들은 와 금여기다 해. 이렇게 하는데 옆에 애들이 하지 말라고 막. 야 조용히 해. 모르는 척하라고. 다른 북한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 체대라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만난 지 몇 시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다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걸 이걸 맡고 있다는 거니까. 저희도 처음에 유학할 때는 사상이 투철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동독에 가면 처음부터 본대가 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다시 독일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전 세계에서 다 와요. 멕시코에서 오고 뭐 남아공, 팔레스타인 뭐 아니면 히랍 뭐 다 와요. 거기 모여서 항상 우리가 북한에서 듣는 건 김일성이 김정일이 모르는 사람 없고 주체사상은 주체 연구소가 전 세계 다 해서 다 배운다 했잖아. 그래서 딱 그래서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왔다고. 김일성이 나라에서 왔다. 김일성 주체사상 발음이 안 좋나 내가 주체사상 영어로 김일성 몰라. 너무 화가 나는 게 놀래지. 믿고 싶지 않아 그냥. 그러니까 여자들 너만 모르는가? 너 짐승이야? 막 그래. 딴 사람 아는 줄 알고. 모르. 딴 사람 또 물어봐. 또 몰라. 그럼 그게 한 1개월 동안 믿기지가 않아. 그러면 그러면 좀 우리보다 키 크고 일어나는데 못 그러고 약간 좀 우리보다 못 살아 보이는 기사 데리고 들어가. 그럼 북한 유학생들 2명씩 한 반이거든요. 데리고 가서 어떻게 김일성을 모를 수 있냐? 독일을 잘 모르잖아. 6개월밖에 못 모르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김일성 어떤 사람이 망명대가 태어났고 막 망명대가 태어났고 뭐 빨치산 투쟁하고 뭐 전 세계가 막 옆집에 데려다가 자기는 벽보 가리고 있는데 숙소에서 나 얘가 가만히 있다가 하품하고 옷 따다가 하품하라고 막 때리고 나가려고 그러면 막 이거를 야! 너 똑같아. 그래 왜 걔들 가만히 있냐면 저녁마다 북한 유학생들
항상 모여가지고 야 태권도 훈련을 해요. 태권도. 그러면 그 딴 나라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다 홍콩 영화 밖에는 다 쌈 잘하는 줄 알아. 그럼 말을 못해. 그러면 대사관에서 한 1, 2주 있다 전화가 와. 이 사상교육 시키는 건 좋은데 왜 거기도 때리지 마라. 그러냐 그쪽 대사관에서 신고를 한대. 그쪽 대사관. 거기는 고위층이지. 외교 문제죠 이거는. 근데 거기서 뭐라면 그 사람 그런 얘기를 하나. 외국인도 김일성을 먹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런 순간 그 사람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때리지 말고 벽을 주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진짜 한심한 얘기인데 그런 짓을 했어. 근데 1년, 2년 지나니까 같은 그런 유학생 있잖아. 그러니까 미안해요. 왜 때렸나 우리가. 언제? 아니 듣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 사람한테 사상 교육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할아버지가 들으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아주 훌륭한 분인데 마음에 들었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마음에 들었나? 아니, 본인이 하다가 왜 당신 집안이 잘못됐어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충격은 자유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북한의 어떤 유학생들이라든지 외교관 같은 해외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접하게 된 그 자유의 혼란스러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공항을 도착하면 버스 타고 대사관으로 들어가잖아요. 동독 대사관 들어갈 때 유학생 지도원이 서가지고 여권 다 내놔. 여권을 다 걷어요. 거기서 나중에 보니까 대사관에 궁거에다 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틀 동안 대사관에서 교육을 줘요. 근데 원래 북한에서 오기 전에도 교육을 며칠 받잖아요. 대사관에서 또 구체적인 거. 너희들 여기 와서 영화 보러 가지 마. 그다음에 기숙사에서만 있어. 밖으로 나갈 때 넌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된다. 어디 간다는 것을 오케이 하면 가고 가지 여기 가지도 못하고 왜 연애 같은 꿈도 꾸지 말아라. 너희들 연애하면 무조건 너희 집안 다 망해. 그런 것부터 주의사항을 막 줘요. 그걸 한 이틀 동안 교육받고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남들이 막 외국인들 나가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근데 본인이 못 나가는 거야. 나가도 되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그걸 다 누가 또 밀고 해. 뭐 살러 나갈 때도 가까이 나갈 때도 옆에다 얘기하는 거야. 나 살러 5분 내, 뭐 10분 내로 사가지고 올게. 근데 그게 한 6개월 되면 10분이 20분 되고 30분 되고 그냥 살러 간다 치고 가서 딴 거 하다 오고. 제가 쿠웨이트에서 근무할 때 음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제 뭐 김치를 못 먹게 되면 우리는 뭐 다 같은 심정이지만 목에서 털이 나거든요. 진짜 먹고 싶습니다. 저희끼리 그런 얘기인데 속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좀 저 서치를 하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보니까 쿠웨이트에 한국 식당이 딱 하나 있는데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때 식당 이름이 아리랑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과 함께 쉬는 날에 이제 그 한국 식당에 이제 찾아가는 거죠. 김치를 먹으려고. 가 보니까 보이원이 또 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자기 가족과 함께 지금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감시하라고 내보냈는데 제가 지금 한국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있네. 구멍에 털이 나니까. 예, 먹구멍에 털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음식이 사상보다 먼저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로 이제 못 번쩍해주는 거죠. 네, 못 번쩍하고 그냥 지나가죠. 시켜야죠. 이게 우리가 보이부라고 해서 막 되게 막 항상 충성스러울 것 같고 항상 감시의 눈으로 볼 것 같지만 어쨌든 그들도 인간이고 해외 처음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특히나 유학생들을 감시하는 보이원은 그래봤자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 업무가 유학생 감시지만 일탈을 또 보이원도 많이 합니다. 또 왕징에 가면은 화리엔 백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화리엔 백화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9층에 노래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소주 한잔 하고 야 노래나 부르러 가자 이러면서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을 올라갔어요. 한국 친구들하고 같은 반 친구들이랑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려서 들었는데 보이부 지도원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부 지도원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노래방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그 노래방이 왜 유명하냐면 당시 왕징에 몇 개 없는 한국 노래가 가득한 노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분명 한국 노래를 부르러 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맞춰가지고 인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갔어요. 서로 투명인간이. 서로 투명인간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진짜 엄청 긴장됐어요. 근데 저도 약간 나도 어차피 널 봤으니까 거기서 이판사판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세다 너보다 그런 생각으로 갔어요. 근데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으면서 근데 나는 그때 일이 있었다. 나는 그 업무를 보는 일이 있었는데 너는 왜 왔냐? 그래서 저도 그냥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생일 축하하러 왔다. 중국 노래 부르는 거지? 그래서 난 무조건 중국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런 거지? 알았어.
헤어졌어요. 합의 받고 합의 왔어. 제가 그 뒤에 조금 뭐 좀 주긴 했어요. 그럼 좀 찔러주긴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달러를 아유 보이지도 않는 동지 좀 쓰십시오라고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아, 이거 볼리우드 사실 오기 전에 이제 금융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왔겠죠. 근데 벌써 북에서의 어떤 위치나 다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시끄러져서 좋을 건 없다. 무조건 천면밀 불렀다고 하면 됩니다. 네, 천면밀 불렀다고 하면 돼요. 오 의원도 사람이고 얼마나 또 외국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또 잘 사는 집안이고 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서 유학까지 간 건데 북에 들어가면 이제 막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왜 탈북을 했을까? 많은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0대잖아, 20살. 그러니까 아주 피가 끓을 때인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은 아니고 동독이 워낙 잘 사니까 동독에서도 워낙 잘 살고. 근데 그때 뭐랑 88년도에 그때 서울올림픽 봤는데 우리 소독 TV를 보니까 소독 TV에서 계속 생중계를 해주잖아요. 너무 우리가 보던거하고 북한에서 보던거가 다르고 북한에서 보면 남조선 얘기하면 대모 막 하얀 뻥 떠지고 장면만 딱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대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경찰들이 오토바이 타고 하이바 쓰고 다잖아. 오토바이도 너무 멋있고 하이가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들도 이렇게 그때 한복 입고 막 그 자원복 있었는데 한복도 너무 예뻤어. 때깔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피부들이 너무 좋지. 야 이거 우리가 보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우리가 동독에서도 동독이 훨씬 북한보다 잘 사는데 거기서 또 소독에서 또 한국의 발전상을 계속 얘기하니까 저 동독보다 더 잘 산다면 얼마나 잘 살까 하는 생각. 그래서 모두가 다 깨진 거죠. 그 전에서 딱 흔들렸는데. 예. 근데 그 다음에 아마 동국권이 막 무너지니까 아 우리가 빨리 가서 통일을 맞아서 우리가 저 선진 자본주의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젊으니까 이제 우리 북한 사람들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네. 그러면은 막 김일성, 김정일이 싫어서 북한 체제가 못 견디겠어서 도망치려고 나온 건 아니네요. 아 싫긴 싫었어 그 사람들. 약간 말해줘. 아들내미한테 막 주잖아요. 봉건세서 네, 네. 이런 것도 다 싫고 그런데 조금 싫었구나. 많이 싫었어요. 많이 싫었어요.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북한에 가서 뭔가 이바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탈북을 아, 하셨어요. 유학생들 그 모여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할 거 없다. 우리가 잘못하면 바이러 계란 까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원지발이 망하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근데 그때 어느 내에 북한 가볼 줄 알았어요. 그때 러시아, 중국도 다 경제개발하고 그때 남았던 쿠바하고 베트남만 남았어요. 그래서 북한도 사회주의 나라끼리 다 연합해서 했는데 북한도 못 견딘다. 어느 내 무조건 무너진다. 우리가 빨리 가서 자본주의를 배워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잘 사는 자본주의를 가르쳐주자. 유학생들 다 애국자이라는 북한 사람들이 없는 외화벌이 가지고 우리 생활비도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북조선 인민도 잘 살게 해야 돼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가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많은 아마 유학생들이 이 전초로 씨와 같은 심경의 변화의 그 과정을 밟을 거예요. 세월을 건너뛴 금혁 씨도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죠. 처음에는 북한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러면서 이 체제를 이탈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 탈북을 결심하면서도 가슴 한켠에는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한 어떤 후회, 두려움. 전초로 씨 마음속에 이 탈북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88 서울 올림픽도 받겠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빵! 터집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 취준생 여러분들, 요즘에 서류 전형에서 인턴십 경험 없으면 합격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쉽고 빠르게 백엔드 인턴십 경험 쌓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머싸 백엔드 부트캠프라는 교육 과정인데, 인턴십 기회 제공은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일주일 취업 컨설팅을 포함한 취업 프로그램을 약 48주간만 지원을 해준대요. 게다가 백엔드 과정이지만 바이브 코딩까지 배워서 나만의 서비스 구현과 배포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포트폴리오 만들기에도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프로젝트 내용이 완전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그 프로젝트에 실제 기업 프로그램을 수행한 경험을 작성을 하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완전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실 일이 한 가지 남았어요. 지금 바로 머싸 백엔드 부트캠프에 지원을 하시고 이 모든 교육과 혜택들을 단 6개월 만에 경험해보세요. 난리가 났죠. 이건 난리였지 난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자동차로 불과 1시간이면 올 거리를 저는 24시간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평범한 대학생이다. 아 진짜. 저런 행동도 했구나.
중량특전장에 달려온 서울의 애국어대학교 임수경 학생 장하다 백만 학도의 자랑스러운 대표여. 야, 말했죠 저거. 야, 진짜.